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도시 곳곳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백악관 앞은 함성과 피켓으로 뒤덮였습니다. 현대 미국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대규모 시민 시위. 그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시위가 한국의 시위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그들은 아직 혼란 속에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브리나 윌로우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가르치던 교수였죠. 지금은 전국 반트럼프 연대 핸즈 오프 무브먼트의 총괄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연방환경청에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 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고수하다 해임됐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도 내에서의 변화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2025년 4월,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진 구호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핸즈 오프. 트럼프는 손을 떼라. 백악관 앞 광장부터 뉴욕 타임스퀘어까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적이었어요. 저희 기획단은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그리던 민주주의를 현실로 만들었다라고 저는 자주 말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끌어낸 역사. 우리는 이제 그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것이 저희 운동의 핵심 철학이었죠. 첫날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워싱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강렬했어요. 저는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평화적이고 헌법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애틀랜타에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시카고에선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LA에선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저는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위해 뛰어다녔어요. 질서 유지팀은 어디 있나요? 안전구역은 제대로 설치됐나요?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현장의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위하시나요? 돌아온 대답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가 싫으니까요. 좌파 정책이 필요해서요. 이민자 권리를 위해서요. 친구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로 모였고 단일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저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떠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일부는 격렬한 시위로 변질시켰어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본 광장은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죠. 본부로 돌아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활동가가 물었어요. 사브리나, 우리는 한국의 시민운동 정신을 담아내려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려 했던 모델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성적인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감정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미국 시민들의 성숙함, 그 기대가 무너지는 듯 했으니까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저희는 방향을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효과적인 시민 행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해요. 이렇게 해서 저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 모방의 한계를 깨닫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한국을 처음 깊이 들여다본 건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버드에서 비교 정치학 강의를 하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치학자로서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생중계 영상을 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경찰과의 충돌 없음, 폭력 사태 없음, 자발적 질서 유지, 쓰레기 정리, 시민 자율 의료진, 노약자 보호구역. 제가 본 어떤 시위와도 달랐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시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찰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했고 시위가 끝난 후엔 광장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촛불을 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문명의 진화라고 메모했죠. 한 달 후 저는 학술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시민들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대규모 시위는 거의 항상 어떤 형태로든 폭력으로 번지곤 하는데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이에요. 폭력은 우리의 정당성을 해치고 우리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겠죠. 우리는 더 똑똑하게 행동했을 뿐이에요.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봤어요. 누군가 쓰러지면 의료진이 달려왔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나눴죠. 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그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 같았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광장은 단순한 항의의 장소가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광장에서 직접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헌법학자와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싫어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헌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유로 모였고 헌법적 절차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죠. 이 말에 저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헌법. 나는 그때 한국 시민들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분노한 군중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의 촛불 시위에 관한 특별 강의를 개설했어요. 21세기 가장 성숙한 시민운동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수업은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미국에서 핸즈오프 운동을 이끌며 저는 끊임없이 그날의 광화문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될 수 없었을까? 그 질문은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한국학 전문가 마이클 로빈슨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가 던진 첫 질문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윌로우 교수님, 한국이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누구에게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영향이 있었겠죠?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전파했다고 알고 있어요. 로빈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한국 민주주의는 수입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그는 1960년 4.19 혁명부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민주화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서구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전 시기에는 독재를 지원하기도 했죠. 한국 국민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이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종종 우리가 세계의 민주주의를 전파했다고 자부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로빈슨 교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1987년 이후 단 30년 만에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장에 모여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파면했죠. 지금부터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기죠.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예요. 이튿날 저는 서울대 정치학과 김우창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은 헌법에 대한 존중과 절차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승리가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헌법적 가치의 수호가 더 중요했어요. 김 교수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2016년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자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자라고 외쳤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였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강력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제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그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독특하고 값진 것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주도했고 제도가 뒤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제도가 시민들을 이끌려 하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핸즈오프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배운 적이 없다. 그들은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의 숨겨진 선구자. 바로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이 깨달음은 제가 미국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형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이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한국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즈오프 운동이 확산되면서도 무언가 핵심이 빠져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시위가 한국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은 분석을 시작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계 미국인 앤드류 김은 중요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윌로우 교수님, 제가 한국 촛불 시위와 이곳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기 전에 왜 모이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모인 후에야 왜 모였지? 라고 묻고 있잖아요. 이 말은 저에게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언론이 사건을 정확히 파헤쳤고 검찰이 증거를 수집했으며 시민들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기서는 어떤가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는 부족하죠.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국 촛불 시위의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언론의 보도, 검찰의 수사, 국회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시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지만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했어요. 시민들은 트럼프가 물러나길 원했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 헌법학자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저에게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윌로우 교수님,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와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당파성이 강한 미국 정치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단순히 트럼프를 물러나게 하자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헌법 위반에 대해 의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펼쳐야 효과가 있어요. 며칠 후 보스턴에서 열린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너무나 미국적이었어요. 저마다 다른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들, 각자의 안건을 가진 단체들, 심지어는 완전히 다른 정책 이슈를 주장하는 그룹들까지. 통일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여기 오셨나요?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냥 모든 게 다 싫어요.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저는 우리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겐 감정은 있었지만 그 감정을 법적 제도적 변화로 연결할 지식과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촛불 시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이 서로에게 헌법을 설명하는 모습, SNS에서 탄핵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공유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헌법 조항을 정확히 인용하는 장면들. 한국에서는 언론사들이 탄핵 절차와 헌법 조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시민들은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법학 교수들은 나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헌법을 설명했고 시민단체들은 헌법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시위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했고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논리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운동본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 시민들처럼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했지만 일부는 회의적이었어요. 미국인들은 법적인 설명에 지루해할 거예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민들도 처음부터 헌법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우고자 했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운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호소에서 합리적 토론으로, 추상적인 비난에서 구체적인 헌법 위반 사항으로 초점을 옮겨갔어요. 이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 시민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분노보다 이해와 논리로 싸웠습니다. 미국은 아직 분노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도 그들의 길을 따라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탄핵 과정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이 단 10년 사이에 2명의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로 탄핵했다는 사실이었어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2025년 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런 사례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2016년 당시 한국 국회에 있었던 박종훈 의원과 화상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박 의원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국민의 단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저는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 시민단체의 대표였던 김민정 활동가와도 인터뷰했습니다. 2016년과 2025년 두 번의 탄핵 과정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김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번째는 훨씬 빨랐습니다. 시민들이 이미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6년에 배운 교훈을 2025년에 적용했죠. 더 조직적이고 더 법적으로 정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첫 번째 탄핵 때는 시민들이 직접 헌법을 공부하며 탄핵 사유를 이해해갔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서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이 SNS에서 탄핵 관련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 시민들은 한 번의 경험을 통해 헌법적 시민으로 성장했고 그 지식을 다시 활용할 줄 알았던 거죠. 저는 두 번의 탄핵 과정 타임라인을 비교해봤습니다. 2016년에는 6개월이 걸린 일이 2025년에는 4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점은 2025년 탄핵 당시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역사학자 정현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2025년 탄핵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차분함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법적 논리가 우선시됐고 정치적 구호보다는 헌법적 가치가 강조됐어요. 마치 시민 전체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자각한 듯 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번의 탄핵 모두 정치적 폭력이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날 시민들은 차분히 그 결정을 받아들였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연구팀은 두 번의 탄핵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행동 패턴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두 사례 모두에서 시민들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했고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헌법 수호의 최후 방어선으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미국의 현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를 원하지만 헌법적 절차는 너무 느리고 복잡해요. 탄핵은 정치적 도구로 여겨지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기 쉽죠. 상원의 3분의 2 동의라는 높은 장벽은 사실상 탄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헌법을 믿었고 헌법은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핸즈 오프 운동 내부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제도는 다르지만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특히 한국의 두 번째 탄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이 더 성숙하게 헌법을 지켜낸 그 모습이 미국도 언젠가 이룰 수 있는 소망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헌법을 믿은 국민과 국민을 따르는 헌법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랐어요. 핸즈 오프 운동은 좌절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운동의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어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시위에서 만난 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가 싫어서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알게 됐거든요. 보스턴의 시위대는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대학생들은 한국의 두 차례 탄핵 사례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헌법 관련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확산됐고 온라인에서는 한국 탄핵 과정을 설명하는 짧은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젊은 층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파적 대립은 더 심해졌고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시카고 시위에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마음 아팠어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오갔고 경찰이 두 그룹을 분리해야 했죠. 저는 핸즈 오프 운동의 핵심 메시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반대가 아니라 헌법 수호로, 분노가 아니라 법치로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뉴욕 시위에서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브리나, 나는 평생 공화당을 지지해왔어. 하지만 헌법이 위협받고 있다면 정당은 중요하지 않아. 우린 함께 싸워야 해. 필라델피아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헌법을 읽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그러나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너무 달랐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의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지만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혼합체였습니다. 한국은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치열하게 싸워 얻은 가치가 있었지만 미국은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당연시하게 됐죠. 뉴욕의 한 카페에 앉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광장의 외침이 하나였어요. 우리는 아직 수십 개의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핸즈 오프 운동이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확산되고 더 깊은 헌법적 토대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시민운동을 이어가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제도적 차이에 더 주목하게 됐습니다. 초기의 낙관론은 점차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바뀌어 갔어요. 우리가 한국의 사례를 따라하려 해도 헌법 구조와 정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제 사무실을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냉철한 분석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절차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한국은 헌법재판소라는 별도 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미국은 정치적 기관인 상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죠. 레식 교수는 더 중요한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미국 헌법은 개정 자체가 극도로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요. 수정헌법은 양원 3분의 2의 찬성과 전체주의 4분의 3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 대화는 저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위가 아무리 거대해져도 미국 헌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제가 한국의 탄핵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한국 역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탄핵 과정도 결코 단일한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 정치학자 김준영 교수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브리나 교수님, 한국의 탄핵 과정도 강력한 반대파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 집회라는 대규모 반대 시위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보수층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깊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한국도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지만 제도가 작동했어요.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죠. 결국 이 과정에서 승리한 것은 여론이 아니라 헌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였어요. 두 나라 모두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가 그 분열을 뛰어넘어 헌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도 자체가 분열을 넘어서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헌법학자 에크먼 교수는 더 냉정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18세기 문서로 현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개정 절차가 너무 어려워서 실질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현대적 헌법을 갖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00년 전 시스템에 갇혀 있어요. 한국 탄핵 과정의 타임라인을 다시 살펴보니 그 효율성이 더욱 부러웠어요. 양국 모두 사회적 갈등은 있었지만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헌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도 사회적으로 깊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차이점은 그들의 제도가 그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도는 오히려 분열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핸즈오프 운동은 실패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를 재정의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탄핵이나 헌법 개혁보다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국 시스템 내에서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시민 포럼에서 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시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시위자의 열정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한국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헌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우리에겐 그런 제도가 약합니다. 우리는 더 긴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운동은 한국처럼 명확한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도적 한계, 사회적 분열, 그리고 헌법 개정의 높은 장벽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했어요. 미국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변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CNN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저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앵커는 첫 질문으로 핵심을 찔렀어요. 윌로우 교수님, 핸즈오프 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여정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점에서 특별하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따라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누구의 모델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수십 년간의 독재에 맞서 싸우며 그들은 자신들만의 민주주의를 창조했습니다. 이어서 설명했어요. 우리 미국인들은 종종 민주주의를 수출한다고 자부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들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미국도 나름의 민주주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한국처럼 효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 수 없었나요?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희생 끝에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얻어낸 실체였죠. 화면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바다가 보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세요.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장으로 느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것임을 알았어요. 앵커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핸즈오프 운동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트럼프는 손을 떼라라는 구호였지만 이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그리고 시민들의 헌법 의식 강화가 그것입니다. 한국처럼 되려 하기보다는 한국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헌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를 말이죠. 인터뷰가 끝난 후 스튜디오를 나서는 길에 한 젊은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은 독재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민주주의를 얻어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됐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글자 그대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하려 했지만 그들은 누구도 따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외형을 모방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따라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따라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낸 유일한 민족이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광장에서 쓰레기 하나 없었던 그 나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던 그 국민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따라 배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은 따라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해낸 나라다. 핸즈오프 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미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한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비전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해냈던 일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따라 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켰고 분노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으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힘으로 미래를 바꿔냈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준 것도 누구를 흉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나라, 시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배우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